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사진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군복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군대 훈련소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대 훈련소가 아니라 러시아 군대 훈련소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러시아 연해주 부근에 있는 세르게이프스키에 있는 훈련소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사진 대체 왜 나온 거냐? 여기 제목을 같이 볼까요? 나우라이아 러 훈련소에 북한군 북한말이 들렸다는 거죠. 잠깐 영상으로 살짝 확인해 볼까요? 네, 들어보셨나요? 나우라이야, 뻘ጭ 같은 놈,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네, 딱 들어도 이거 북한 말이다 싶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분 세탁한 북한군 러 파병 증거 나왔다.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뭐냐? 지금 CNN에서 직접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라고 이제 공개를 했으니 뭐냐? 여기 보시면 모자 크기, 괄호 둘레, 뭐 체복, 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한글로 적혀 있죠. 한글은 한글인데 근데 여기를 보면 이거 우리말 맞아? 러시아식 모자 크기입니다. 이쪽은 조선식 크기예요. 네, 조선이라는 말 우리 이렇게 안 쓰죠. 러시아식, 조선식. 러시아식으로 표기하면 이런데 조선식으로 크기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북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러시아 훈련소에 북한군이 파병을 갔고 그래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설문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넘어서 명확하게 실제 전투에 곧 투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정부 북파병 맞불 155mm 포탄 등 추가 지원 가능성입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이 상황에서 북러가 지금 상당히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이어간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병의 맞불로 155mm 포탄. 사실 포탄이라고 하면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회적으로 미국의 포탄을 대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이 미국의 대여한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갔냐 안 갔냐 뭐 이런 논란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할 것이냐 혹은 직접적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무기 지원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한반도에 신냉전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한 오늘 2+1 면담 김여사 해법 분수령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납니다. 근데 1대1은 아니고요. 2+1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셋이 만난다라는 거죠.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래서 김여사 해법이 나올 것이냐. 이게 분수령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두의 이목이 지금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건데 이 회동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한동훈 대표 어제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한동훈,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네, 한동훈 대표 어제 회동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 내 요구를 안 받는다면 이건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회동에 임하는 한 대표 뭔가 돌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잠시 뒤에 오늘 대담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입니다. 그동안 사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또 저출산 겹치면서 정년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먼저 총대 메고 행안부에서 이 환경미화 등의 공무직 2,300여 명에 대해서 단계별로 정년을 현재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다는 거죠. 네. 이 정년 연장의 흐름이 아마도 곳곳으로 더 널리 퍼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붉게 물든 모습을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죠. 네, 눈이 호강을 하는 아침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태백이라고 해요. 네, 이 강원도 태백에서 여기가 지금 이 단풍 군락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답죠. 반면에 이쪽에 보면 하얀 나라입니다. 여기는 울긋불긋, 여기는 하얀 나라. 여긴 어디냐?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국립대공원에 있는 대청봉 인근인데 여기는 이렇게 눈이 쌓였더라라는 거죠. 네, 작년보다 이틀 정도 좀 빨리 왔다고 그래요. 어제 패딩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춥긴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추운 거야? 언제까지 추운 거지? 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근데 아마도 당분간은 춥다라고 합니다. 왜? 오늘부터 폭우가 옵니다. 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 폭우가 오기 때문에 이 비가 오고 나면 더 추워지니까요. 네, 오늘 내일 비 오고 그 당분간은 계속해서 추워지겠다라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단단히 옷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까지 기사 볼까요? 긴장감 도는 윤한 회동. 한동훈 측근 소집해 할 말 다 하겠다. 네,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납니다. 만나는데 결국 여기서 할 말을 다 하겠다라고 지금 어제 측근들을 소집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할 말, 이 할 말이 뭐냐? 의제가 되는 거겠죠. 한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 아마도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꼭 만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 뵐 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제가 미리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한동훈 여사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의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 의제다 아니다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문제는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가장 처음에 독대를 요청할 때 그때는 의대 정원 문제가 1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김 여사 문제가 1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죠.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불기소되고 또 명태균 씨, 김대남 씨 이런 분들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 갈등, 특히 뭐 여야정 협의체 네. 이 부분도 오늘 얘기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보다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해법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더 큰 이제 의제로 떠오른 상황이죠. 네. 그동안 처음에 독대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의제로 우선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그동안 한 대표가 꾸준히 김 여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의제로 들어가겠거니
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관건은 그거죠. 어떤 수위로 이 어떤 얘기를 쉽게 얘기해서 면전에서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동훈 내 요구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일면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측근들과 윤한 회동을 준비했다. 한 대표는 이날 주변에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내가 요구한 3가지는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라며 이제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실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정확히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한테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김기영 대변인님. 네. 주어가 윤 대통령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은 얼마나 요구를 수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 우선적으로 이제 3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3가지 중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외 네. 활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 그 수위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할 때 일정 부분 하느냐 네. 그렇게 그리고 단독 활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독 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저번에 명품 가방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정 부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사의 어떤 단독 일정은 자제하겠다, 가급적 안 하고 네. 김건희 여사가 보면 이제까지 외부 일정이 공개 일정이 있고요, 비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네. 비공개 일정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서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하는 그런 일정, 그러니까 비공개 일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그런 일정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은 한동훈 대표와 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뭐냐면 본질적인 것도 본질적인 거지만 그거를 해석하고 인식의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접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단 예시를 활동 중단 요청 부분에 일단 한정해서 좀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이라면 말씀이신 건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활동 중단 중에서도 뭐 비공개로 낮은 자세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 단독 활동을 하는 것까지 쭉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요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를 했을 때 활동 중단 부분은 2번째였죠. 첫 번째는 뭐였냐? 인적 쇄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대표의 1번 요구 이 인적 쇄신 처음에 한남동 뭐 7인방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실 얘기가 김수민 위원님. 그때 얘기가 인사권은 오직 대통령한테 있다. 대통령 라인만 있고 여사 라인은 없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여사 라인이 없다는데 인적 쇄신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탠스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이번 회동에서 인적 쇄신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비교적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활동 중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로는 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활동 중단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네. 들면은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뭐 비공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외교 사항의 의전에 필요한 활동을 하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서 절충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인사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영부인 라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때 이제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교체된 인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김건희 라인이구나라고 하는 낙인 효과도 생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해도 네. 당장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고심을 해볼 만한 것이 네. 이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사실 떠들썩하게 인사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은근슬쩍 좀 중간에 다른 걸로 시끄러울 때 그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회라든지 타이밍은 또 언제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스무스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인적 쇄신 부분은 오늘 얘기해서 예스라고 딱 답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이 한동훈 대표가 뭘 요구할지는 공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는데 관건은 그래서 아까 이게 나와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한 대표 얘기를 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 공은 용산에 있다. 대통령실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선 아마도 오늘 회동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통상 윤 대통령의 화법을 뭐 아웃복서 화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비유를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화법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결과 도출이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란 말은 네. 이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독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회동으로 갔잖아요. 네. 회동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럼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에서 뭔가를 듣고 그게 정말 민심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경청하는 자리 되고 알았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회동의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이미 의제는 던져졌잖아요. 3가지가.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얘기하자고 한다면 네. 인적 쇄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은 쇄신할 인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화해봤자 안 필요 없는 거죠. 공개 활동 자제? 사실은 뭐 일부 의전에서 하고 다른 거에서는 안 하지 않겠다. 그건 공개 활동 자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지금 계속 불만의 기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회동 자체에서 뭔가 나오지 아니하면 네. 사실은 회동을 안 하면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뭐 여야정 협의체랄지 제2부속실이랄지 뭐 특검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때는 다 늦은 거거든요. 사과 아까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시점이 지난 거예요.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기 때문에 오늘 회동 자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뭐 의외로 또 파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부분에서 한참 말씀을 하실 때 경청만 하면 안 된다. 뭔가 적극적으로 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른다라고 일단 마무리를 또 지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대통령실 입장은 경청하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 대표가 제기하는 문제 관련해서 윤 대통령 성의 있게 답할 거다. 앞에서는 경청을 할 거다라고 했죠. 경청은 듣는 거죠. 근데 성의 있게 답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한 대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성의 있게 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걸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며 바로 결론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당정의 향후 협의가 약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지금 당정의 향후 협의가 약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사실 살짝 김진욱 대변인님 오늘 말고 다음에 만나서 결론을 낸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데 다음에 만난다고 결론이 나올 리 없거든요. 지금 저 또 다른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네. 이 얘기처럼 오늘 결론이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는 것에 등 떠밀리듯이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실이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자꾸 내 등 떠밀지 마.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결단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밀려가지고 밀려가듯이 하는 방식은 대통령한테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마 뭐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밝혀놓은 입장이 워낙 강경한 것이고 이 부분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가 오늘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이 브리핑을 한다 그럴 때는 네. 이 정도 대안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왜 했냐? 오늘 이런 빈손 회동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남을 그렇게 요청했냐? 이런 비판을 또 한동훈 대표가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말씀하실 거면 오늘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결론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약간 그냥 애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한 대표가 또 그렇게 딱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이목이 지금 쏠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대략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아까 조선일보 다시 좀 볼까요? 네, 이겁니다. 네, 여기 지금 제목은 아까 저희가 봤었는데 요거예요.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 해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얘기를 다시 한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 여기서 말한 윤 대통령이 이미 공개적으로 했던 수준의 얘기가 대체 뭐냐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뭐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지난 8월이었었나요? 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게 제2부속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한 대표의 이 얘기는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것만 한다고 글쎄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 이런 취지예요. 김수민 의원님. 그러면 제2부속실 말고 특별감찰관 말고 그러면 친한 쪽에서 얘기하는 건 추가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한 대표가 원하는 건 뭐가 더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수위를 원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요구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것을 과연 따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친한계에서도 그렇게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취해왔고 사실 네. 이번 기회로 수용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수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요구한 사항, 뭐 본인이 한동훈 대표가 최소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라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당장에 이 자리에서 어떤 확고하고 구체적인 즉답이 나올 거냐 했을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패턴을 본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 중에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담의 결과로 특별감찰관 설치마저도 안 되면 이거는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리 한동훈 대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 3대 요구 사항 안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네. 역설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라도 할게라고 결론이 나줘야 이 회동은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같은 입장을 되풀이를 할 거예요.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추천해주면 받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아직까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협상도 하지 않았긴 했지만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할 때 네. 3명 중에 만약에 의석 비례해서 1명을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 했을 때 그 1명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답정너식으로 임명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특검 절차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여당 배제 특검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그러면 여당 추천하지 않겠다. 혹은 뭐 제3자 추천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선제적인 제안을 이 회동 끝나고 나서라도 해서 물꼬를 터야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 결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세민 의원님 말씀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거는 고정값이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를 뭐 한다고 해서 이거를 성과라고 볼 수 과연 있을까라는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그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제2부속실 사실 설치한다고 했고 거의 뭐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감찰관은 뭐 아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말고 플러스 알파 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의 네. 그 사과 부분 관련해서 뭐 시기적으로 지났다, 지나지 않았다, 늦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국민들 앞에서 진솔하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살아있는 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 경청을 한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떠밀리듯이 하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게 개혁입니다. 근데 의료개혁 관련해서 네.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에 접점이 좀 모아지지 않는 부분이 2025년도 증원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학 입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관련해서 이거를 흔드는 부분은 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많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를 설득해서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을 좀 공고히 하는 쪽으로 하고 여사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의지와 어떤 그런 말을 한 것들을 좀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서 가져온다면 저는 서로 간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오거나 한쪽이 뭐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서로 간의 윈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구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뭔가 겸손하게 기회를 준 만큼 이걸 살려야 된다는 절실함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 앞에서 좀 더 겸손하게 뭔가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결국은 가장 큰 이 화두가 김 여사 관련해서 어떤 대안책을 찾을 것이냐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관련해서 이분이 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권양숙 여사 얘기를 했습니다. 권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을 자제했다. 나라를 위해서 김 여사도 권 여사처럼 처신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항상 홍 시장이 뭐 김 여사를 옹호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김 여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 입장은 다소 이 방향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뜻밖이에요. 그런 홍 시장이 저런 얘기할 정도 되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의료개혁이랄지 여러 가지 뭐 4대 개혁 그런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관한 리스크에 대한 해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개혁 같은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블랙홀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아닙니까? 아무리 의료개혁을 잘 해결했다 하더라도 체코 가서 원전을 아무리 수주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동남아 가서 아무리 외교 성과가 많이 거뒀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 정도의 한 거의 레인더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경청하고 그런 건 좋은데 네. 용산의 어떠한 태도랄지 용산이 인식해야 할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느껴야 하는데 이제 주위에 보면 워낙 뭐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랄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 너무나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리스크를 제기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여사의 리스크가 큰지 그것이 얼마나 여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아직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회동 자체가 그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그렇게 대통령이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좀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회동 잘 될까라는 내용이 약간 괄호치고 살짝 좀 담겨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는데 차담이라면 면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얘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시간 얼마나 보십니까? 회동 시간. 뭐 저녁 먹기 전까지 하면은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한동훈 대표가 그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네.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봐요. 왜? 이미 한동훈 대표가 할 얘기는 네. 언론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신이 왜 이걸 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긴 시간이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이제 첫째, 둘째만 얘기했는데
저는 세 번째 문제 때문에 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김 여사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필요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또 붙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필요한 절차는 뭘까요? 이게 뭐 특별감찰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최소한 특검 이거를 수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전제하고 있는 특검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을 거냐? 이거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권에서 오히려 특검을 우린 이런 방식이라면 받을 수 있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던져주고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게 주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시간은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한 거에서 세 번째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결국 특검법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음 기사를 볼까요? 친한계, 윤한 빈손 면담 땐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수도.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이게 친윤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뭐야 협박하는 거야 라고 들릴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또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게 김종혁 최고위원이 잠깐 김종혁 최고위원이 했었던 얘기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난번 이탈표 4표 최소 대표라고 했는데 그거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한 게 아니다. 우리는 봉쇄령을 단속령을 내렸는데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므로 이번에 빈손이면 우리도 진짜 어떻게 우리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 이제 4표의 이탈표가 나왔을 때 네. 특검으로 가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냐, 과정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이 있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조직적으로 4표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8표를 넘어가는 순간 공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주변 사람들도 특검이 문제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식의 특검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인 거죠. 뭔가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108명 중에 4분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워딩을 통해 가지고 특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찬성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변화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촉구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것처럼 안 됐다 하더라도 특검으로 바로 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특검은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든 아니든 그와 상관없이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오만하다고 느꼈을 때 뭔가 조직화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공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더 긴장하고 변화를 하라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검안에 대한 표결이 정말 딱 특검만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변화란 얘기이기 때문에 변화를 한다면 특검법 자체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다. 뭐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지금 결국 오늘 회동의 결과가 어떠느냐가 나중에 여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오늘 만나는데 사실 처음에 한동훈 대표 독대를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전국 분수령될 윤한 2+1 면담, 여권 신뢰 회복해 민심 돌려야. 1대1 독대가 아니고 2+1 면담입니다. 왜? 한 명이 더 들어갔거든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1대1이 아니라 2대1이 된 거지?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 아까 같은 언론 인터뷰에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자가 만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이 비서실장과 함께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 박정화 비서실장도 같이 좀 나가면 어떨까요? 했더니 용산에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진석 실장만 들어간 2대1로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수민 의원님, 왜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을 넣으려고 하였는가? 박정화 비서실장은 왜 불쾌감을 나타냈는가? 왜일까요?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는 박정화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 쪽에서 들어오는 당 대표의 비서실장에 대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격이 맞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에도 배석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 쪽에도 사실 배석자라는 거는 특별하게 이 회동을 두고 3자 회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배석은 그냥 배석일 뿐인 것인데 사실 뭐 그 자리에서 같이 듣고 있거나 절차를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수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쪽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한 대표는 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좀 격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글쎄요 1대1로 맞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배석자가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우리 쪽은 왜 그런 배석자를 못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겠지만 근데 네. 일단은 회동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 그 배석자 정진석 실장이 어떠한 변수가 되는지 어떤 작용을 그 자리에서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회동 이후에 뭐 불쾌감이라든지 혹은 다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실장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원래 이게 독대가 맞아요. 왜 독대가 맞냐면 이 대통령 오늘 만남이 독대다? 아니요, 이 독대를 해야 회동보다도 된다. 독대가 되는 게 맞다고요. 해야 왜냐하면 된다. 이 회동 자체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 관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이건 둘이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제3자가 들어서는 안 들리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다 들어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없으면 솔직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서실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제3자가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있는데 어떻게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의 회동 자체가요. 어떠한 뭐 민주당에 대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책에 관한 회동이 아니잖아요. 네. 의제는 정해져 있어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으면 특검도 장담할 수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한동훈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독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길을 가자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굉장히 내밀한 대화가 돼야 하고 서로 솔직한 대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만약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온다고 한다면 아니 당대표 비서실장도 가는 게 맞죠. 이것은 어떤 뭐 수준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동 자체부터 어떤 성사가 좀 약간 뭔가 균형도 맞지 않고 과연 솔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약간 좀 부정적으로 일단 전망을 좀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일단 처음에 만나는 자리 자체가 1대1이 아니라 2대1로 구성이 됐다는 걸 보면은 글쎄 오늘 얘기가 잘 진행이 될까라는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는 또 약간 반대쪽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일각에선 독대보다 나을 수도 정진석 가교 역할 주문 목소리. 윤한 뭐 갈등이 지금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간에서 정진석 실장이 뭔가 가교 역할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어? 라는 얘기도 나오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아직 뭐 이 회담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아까 잠깐 시간 얘기가 좀 나오긴 했어요. 김수민 의원님. 사실 오늘 만나는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개팅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만나서 마음에 들면 차 마시고 저녁까지 먹고 아니면 차만 마시고 헤어진다. 애매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회담 저녁도 먹을까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깜짝 발표, 저녁까지도 먹었다라는 네. 발표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저녁까지 먹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도 상당히 어렵고 설령 어느 정도로 가닥이 잡힌다고 해도 누군가 둘 중 한쪽 혹은 양쪽 다
불쾌감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녁까지 먹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만약에 먹는다고 해도 네. 그것은 쇼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를 봐야 될 텐데 사실 잘 풀린다고 해도 오늘 바로 당장 성과가 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녁까지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본다. 이 커플 잘 안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개팅을 할 때 네. 사진도 보고 다 알아보고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티타임을 하면 저녁까지 먹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하. 요즘에 트렌드라고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있는 게 삼자야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정진석 의원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그리고 5선도 했고 국회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가 안 좋을 때 그 당시에 좀 독대도 하고 2011년에 독대 이후에 2012년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당시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알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오해가 있고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범퍼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뭔가 행간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꼭 나쁜 역할만 기대하기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김준욱 대변인님.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봐요. 가교 역할을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2대 1로 만나는 자리에서의 가교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이미 가교가 됐었어야죠. 그리고 나서 1대1의 대화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갔어야지 이 자리에서 앉아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건 뭐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점석 이 정책위 의장 그 인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네네. 말에. 그때 정점식? 정정식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정책위 의장 그 논란, 인사 논란이 한참 있었을 때 네. 그때 오늘하고 똑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거기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나는 이 세 자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게 해석했고 그 다르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언론에다가 확인을 해줬어요. 결국은 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두 분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어느 쪽의 얘기였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대변인의 역할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회동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회동이 끝난 직후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을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 만난 직후에 돌아와서 바로 마이크 잡고 오늘 이러이러한 얘기 했습니다. 라고 당사자인 한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된다라는 거죠. 통상 대변인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한다는 거 오늘 다 결심했어, 각오하고 가는 거야 라는 모습도 살짝 좀 엿보입니다. 배 나온 오빠입니다. 전국에 배 나온 오빠 내 얘기야 아닙니다. 누군지 보겠습니다. 여 대변인 SNS 배 나온 오빠 표현에 쪼개진 당심입니다. 네. 국민의힘 여당 대변인 이 SNS에 배 나온 오빠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SNS 같이 볼까요? 김혜란 대변인의 글이었습니다.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습니다.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괄호,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괄호 닫고. 네. 여기 하나가 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20주년인데 이게 좀 그냥 지나갔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고마워라는 얘기를 약간 뭐 이렇게 좀 쓴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 있는 배 나온 오빠예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요즘엔 오빠, 여보라는 표현 안 쓰고 오빠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니까요. 근데 이 글을 두고서 강명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괄호까지 쳐서 이때 오빠는 이라고 쓴 거 이거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고 생각한다. 사과 안 하고 법적 대응할 거면 대변인직 내려놓고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 대변인 배 나온 오빠 그래 친윤 김여사 조롱. 이거 조롱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김광삼 변호사님. 네. 과도한 발끈인 겁니까? 강명구 의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게 조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조롱이 아니다는 게 50대 50이라고 하면 네. 이걸 100% 조롱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고 대변인직 사퇴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다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이거 자체를 갖다가 되게 문제화시키고 언론에서 보도되게 만들고 뭐 별거 아닌 걸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네. 오히려 본인들의 행동 자체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글을 아무리 대변이다 할지라도 조롱했는지 안 했는지 좀 애매모호한데 이 정도 글은 쓸 수 있는 것이죠. 집에 같이 사는 20년 동안 산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배나온 오빠라고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되면서 좀 잘못되게 의도한 바 다르게 오히려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50대 50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런 거였어 라고 100대 0으로 이거는 조롱이구나 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이 얘기 하셨죠. 별거 아닌데 지금 오히려 크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당원 게시판에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대한민국에서 오빠란다는 금기어예요 라는 얘기도 있고요. 온 국민이 용산이라면 뭐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대변인이 나서냐. 대변인이 대통령 부부를 욕보이고 있다. 한 달이나 지난 결혼기념일 관련 글을 적으면서 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넣은 거냐. 이거 조롱 아니냐. 조롱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김 대변인한테 항의성 실제 이 휴대전화로 김 대변인 휴대전화로 뭐 항의성 전화, 문자 이런 게 지금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김 대변인이 글을 다시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는 당연히 제 남편입니다.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제가 평생 그렇게 불러온 걸 이 나이까지 못 고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전화번호 악의적으로 유출하고 이런 거 다 사이버 테러 다 법적 책임 져야 됩니다. 내가 쓴 글은 어느 곳에 가도 심지어 법정에 가도 100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내 글은 법적, 도덕적 그리고 앞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저 말은 김 대변인의 말이 맞죠. 또 김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당당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글을 보고선 발끈한 분들이 생각했던 게 딱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카톡, 여기에 나오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거냐 이 논란이 있은 이후에 이 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우리 오빠가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우리 오빠도 친오빠가 아닌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공격이 사실은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미 작동되기 시작했다. 연상작용이 작동되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에게서 시작됐느냐. 저희 민주당이나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조차도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우리 오빠는 친오빠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변인이 쓴 이 글이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뭐 그 친오빠인지 뭐 저 윤석열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 자체가
친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100% 믿는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개인적인 SNS에 쓴 글에서 이렇게 발끈하는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지금 이 국면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인식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김진욱 대변인 두 분 다 이거는 약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발끈하는 거 이건 약간 도둑이 재발견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하셨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예, 이게 보면 그 카톡에 나오는 오빠가 누구냐, 친오빠냐 아니면 대통령이냐 그 논쟁에 있어서 명쾌하게 갈렸습니다. 명쾌하게 이제 본인이 명태균 씨가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요즘의 페이스북은 사실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의사를 피력하는 개인적인 공간은 인스타로 넘어가고요. 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정치인들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김혜란 대변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들은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빠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로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워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우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욕먹고 가족까지 욕먹으면 그래도 참고 좀 로키로 하면 좋은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법적인 부분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에스컬레이팅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대변이라 하면 그리고 오늘 독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조금 저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남편이지만 저도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지만 굳이 남편을 왜 항상 뭐 배 나오고 그렇게 표현하면 듣는 남편들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실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뭐 그에 관해서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내 자칫 갈등,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 칠 일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재 원내든 모두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 당 대표는 전반적인 전국 상황이나 당의 입장에 관해서 대표께서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입장을 말씀하실 겁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행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일단 뭔가 김혜란 대변인의 어떤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 원외 다 조심해야 돼. 그 기자가 또 물었죠. 혹시 한동훈 대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니 이거 절제하면 당대표는 절제하면서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본다. 근데 김수민 의원님, 이게 절제하면서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본다? 하신다고 본다? 하실 것이라고 본다? 사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혹 이건 한 대표를 염두에 좀 두고 얘기를 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를 얻을 때 다그치지 않고 아직 그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누구누구는 착하니까 이렇게 하겠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좀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심각한 것이 사실 예를 들어서 바다에 소뚜껑이 뜨면은 누군가는 저게 거북이다라고 외치고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몇 의원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대변인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더 뚜렷한 문제는 사실 대변인의 의도는 확실하게 어떤 대통령에 대한 비하를 담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당원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이거 말려야 됩니다. 설령 대변인이 그런 의도로 썼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몇몇 의원들은 마치 일부 팬덤의 돌격대장처럼 처신을 하고 있거든요. 원내대표라면 여기서 오히려 분위기를 반대로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발언을 유의해라. 물론 대변인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얘기를 한다면 동시에 그렇게 대변인을 공격해야 되는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수년간 정치권에서 지지자들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할 때 이거를 그때그때 곧바로 늦지 않게 다 잡아주는 정치인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문화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이 달려가서 항의 문자 보내고 전화 일부러 막 하고 이러는 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것도 같이 좀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명태균 씨죠. 근데 옆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인 거냐.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명태균 의혹 폭로한 강혜경, 오늘 법사위 국감 출석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네. 처음에 명태균 씨의 이 얘기가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이유, 강혜경 씨의 어떤 제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강혜경 씨가 대체 누구냐?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여론조사 업체의 회계 담당자입니다. 이 미래항공연구소의 회계 담당자인데 이분의 폭로로 처음에 이 명태균 씨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었는데 오늘 법사위에 직접 출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출석을 앞두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나 봤더니 너 나한테 자꾸 얘기를 번복해서 내가 자동녹음 활성화해놨어. 알아?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냐? 명태균 씨라는 거죠. 네. 명태균 씨가 자꾸 자기한테 얘기를 번복해서 이거 이렇게 내가 다 녹음해놨어. 거짓말하지 마. 우리 꼭 21일에 만나자. 라는 글을 선전포고 같이 올렸습니다. 네. 최근에 실제로 이 강혜경 씨랑 명태균 씨가 얘기한 녹취가 공개가 됐었죠.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니까. 네네네. 누군가간에 그 결석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네. 윤 후보가 홍 후보보다 2% 앞서게 그 얘기가 사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녹취가 강혜경 씨의 얘기에 따르면 2만 개가 넘는 자동 녹음이 된 녹취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녹취 2만 개 넘는다라는 요 얘기 어디서 비슷한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쉽지 않으신가요? 들어보시죠. 그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왜곡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네. 명태균 씨가 뭐 한 2,000장 있는데 내가 그중에 말 되는 것만 해도 200장이 넘어. 내가 뭐 녹음도 있고 휴대전화도 뭐 6개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구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인지 아니면 여권인지 대통령실인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아무튼 어딘가를 향해서 나 그런 거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내가 녹음이 2만 개가 넘게 있어. 자꾸 거짓말하지 마. 우리 오늘 만나자라고 또 강혜경 씨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물고 물리는 상황인 거냐. 강혜경 씨는 대체 왜 무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제 강혜경 씨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네.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혜경 씨가 굉장히 부담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지금 국회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강혜경 씨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사실
여론 조작 또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지금 뭐 사적인 대화만 했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대통령과 체리따봉을 받은 사이고 또 공적인 대화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오늘 강혜경 씨의 국회 증언을 그 기화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혜경 씨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21일에 꼭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오늘 명태균 씨가 나오느냐라는 거죠. 오늘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불출석이서 직접 썼죠. 네, 이러이러해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양측 슬관절의 내발 변형, 네, 내반 변형, 네, 라고 이유가 적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명태균 씨는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 강혜경 씨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좀 됩니다. 두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문다혜 씨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 문다혜 검찰 소환 통보.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관련해서 요 부분 같이 볼까요? 지난 8월 30일에 이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뭐 포렌식 등의 작업이 끝났다. 근데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포렌식 등의 작업이 끝나면 그리고 소환을 하면 거의 조사도 마무리 아닙니까?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뭐 압수수색원 자료에 대한 이제 전부 다 검토가 끝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문다혜 씨를 부르는데, 문다혜 씨는 이제 피의자는 아니에요. 참고인을 부르는 거고, 네. 피의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청탁의 뇌물 관계를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문다혜 씨 조사도 어떤 수사에 이제 정점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환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는 뭐 10월 또 11월 초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결론은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전 남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의 사안인 건데, 근데 이거 말고 앞서서 또 떠들썩한 얘기가 있었죠. 음주운전 관련해서 경찰에 주말 사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시죠. 같이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자기네 술 얼마나 마시는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확실히 조사받겠습니다.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네, 사실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뭔가 공개적으로 이 사과를 하지 않을까, 포토라인에서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포토라인에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사과문을 입장을 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와도 합의가 지금 끝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뭐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뭐 전 남편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음주운전까지 설상가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사죄문이고요. 정확히는 사죄문을 지금 일단 공개를 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이번에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숙박업을 했었다라고 했었죠. 근데 문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는데 요거 좀 알아보고 있어요라는 겁니다. 그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 쪽에서 수사를
관련해서 불법 숙박업을 했나? 알아보고 있다. 왜?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다 그래요. 윤건영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쉽게 말하면 에어비앤비 숙박업 등록도 됐다면서요? 에어비앤비에 등록은 돼 있죠. 그런데 민박 숙박업 농촌형 민박 숙박업으로는 등록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그렇죠, 네. 그냥. 그리고 손님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김광산 변호사님, 네. 에어비앤비에 공유 숙박업에 등록은 돼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또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뭐 다른 겁니까? 예, 아니 에어비앤비는 이제 사적인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에는 소속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식 숙박업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돼야 하고 이제 요건이 해당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 서울 오피스텔 자체는 네. 이것은 공유 숙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보면 뭐 인터넷에 광고하는 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제주하고 서울 이걸 두 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뭐 굉장히 레벨도 굉장히 높은 그런 네. 숙박업을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제주시에서 고발을 해서 제주 경찰청에서인가요? 지금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일단은 제주시 쪽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안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불법 숙박업 얘기까지 문다혜 씨의 힘든 나날들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